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은 11년 했었고요. 아이는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있어요.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했는데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2년이었지만 그 이상 만난 기분이 들어 결혼까지 순탄하게 왔죠. 서로 집안 형편이나 조건이 비슷해서 결혼하는 데까지 큰 부딪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순탄하다고 해도 생판 모르던 남녀가 함께 사는데 당연히 다른 부부들처럼 지지고 볶고 살았고요. 가끔은 큰 싸움도 있긴 했지만 이혼 생각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둘 다 성격이 모질지가 못해서 싸워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있을 만큼 금슬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도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고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혼 말고는 저와 제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당첨된 청약 아파트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월세부터 시작해 전세살이를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집을 장만해 우리 5 식구 행복하게 살자는 꿈이 있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던 날 당장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죠. 당연히 친정시댁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축하해주며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저에게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꼬박 중도금을 다 내고 우리 아파트를 뺏길 위험에 처하니 정말 돌 것 같았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입주일을 기다린 게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또 대출을 받기도 하면서 어렵게 중도금을 내고 버텼는데 그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탐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과 예비동서였는데요. 남편에게는 아니 시댁에게는 애물단지이자 골칫덩어리인 시동생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무려 8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3살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 후 혼자 키운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막내 아들 향한 애정은 다소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시동생이 나이값을 못했어요. 대학도 다니다가 하도 결석이 많고 시험도 치지 않아 결국 잘렸고요. 고졸 학력에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자기 성에 차지 않아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 남편이 저 몰래 용돈도 자주 줬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욕심은 많고 뭐만 잘못되면 남 탓에 불만만 가득했으니 가족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남으로 봤어도 저에겐 비호감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동생이고 가족이라고. 남편은 자기 동생을 챙기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제 눈치가 보여서 제 앞에 드러내고 시동생을 챙기는 일은 잘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달랐는데요. 뭐만 했다 하면 당신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며 없는 형편에도 다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당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건 고민도 하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시댁과는 선을 긋고 살았어요. 처음엔 홀시어머니라 신경을 써드리려고 했는데 1, 2년 지내다 보니 그러다가는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욕먹을 각오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남편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대신 그만큼 남편에게도 처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제가 중간 역할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100년 손님인 사위 눈치 보는 것보다는 가끔 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또 가끔 보면 서로 반가우니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낫다 싶었죠. 그런데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다고 제가 아무리 선을 두고 선을 긋고 지냈어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쉽거나 필요할 때는 저에게 갑질 비슷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곤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또 남편이 중간 역할을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고 10년 넘게 살았겠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일 때 남편은 무조건 저와 아이들 편이라고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기니 제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여태 누구랑 애를 낳고 살았는지 배신감이 말도 못하게 컸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닌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의 터전이었는데 남편한테는 그저 그 아파트가 값이 잘 오를 것 같은 알짜 부동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시동생의 혼전 임신이었는데 임신했다는 예비동서의 인상도 저는 퍽 좋지 않았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시동생이 딱 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동서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아무리 속도 위반 결혼이라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서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연상이기도 하고 보는 눈도 무시 못하니까요. 그야 그렇지.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내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게. 그럼 일단 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일단은 네가 모은 돈에서 괜찮은 걸로 얻어볼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죠. 저는 종석 씨가 집 해오면 거기 평수에 맞춰서 혼자 채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저한테 뭘 바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종석 씨가 지금 직업도 없고 저희 집에서는 반대하시거든요. 애도 낳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뭐? 정말이니?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귀한 생명인데. 제 말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뱃속의 애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이 꼭 최대한 번듯한 집으로 구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저희 집에 할 말이 있죠. 종석 씨도 그래야 저희 집에 가서 기도 안 죽고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갑자기 그런 번듯한 집을 어떻게 구하겠니? 하늘에서 집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요? 종석 씨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 청약 당첨돼서 곧 있으면 입주한다고 하던데. 그 아파트 엄청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상권도 좋아졌고. 저 그 아파트 주시면 안 돼요? 뭐? 그 아파트를 달라고? 저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저희 아파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저기 제가 호칭을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죠. 그 아파트는 우리 거예요. 지금까지 계약금이며 중도금이며 얼마나 힘들게 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 아파트 주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누가 보상할 건데요? 이렇게 조금은 화가 난 말투로 말이 나갔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곤란하다는 듯이 얼굴이 붉어지셨고 시동생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저희 아파트를 달라고 하던 예비동서는 달랐는데요.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죠. 아무튼 저는 그 아파트 해주시는 거 아니면 이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 정도 아파트라도 받아야 저도 저희 집에 종석 씨랑 결혼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라고 정말 뻔뻔하게 잘도짓거렸어요. 꼬라지를 보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을 쳐다봤는데 시동생은 죽어라 제 눈만 피했고 저는 답답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냉수를 요란스럽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비동서가 시동생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이었는데 그러니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아주 꼴 같지 않았죠.
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 누가 준대요? 참고로 시동생은 자기 형보다도 저를 살짝 무서워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자기한테 호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좋았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예비동서가 언감생심 저의 피 같은 아파트를 달라고 하니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으면서 예비동서 뒤에 숨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계속 저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초장에 예비동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동갑이어도 제가 손이 형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자신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당신 막내 아들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다부지게 드셨는지 저를 슬슬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막말로 시동생이 제 아들도 아닌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 할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동생이 사고를 쳤다고 했을 때도 저는 흥분하는 남편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라니. 이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자가 집을 구해야 한다, 이왕이면 번듯한 집으로 구해달라고 말하는 예비 동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시동생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예비 동서도 시동생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 시동생은 그때까지도 모아놓은 돈은커녕 그때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야간에 PC방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 사고를 쳤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욕심을 가졌다면 그런 걸 해올 수 있는 남자를 만났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 예비동서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동생과 다르게 직업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당신도 알고 계셨겠죠.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시동생을 끼고 살면 평생 그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만 먹을 텐데, 그럼 늙어가는 아들을 책임져야 했으니 저렇게 직업도 있는 며느리한테 아들을 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이도 태어나니 기적처럼 당신의 망나니 아들도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셨어요. 정말 웃긴 게 그 아파트가 당신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중도금 낼 때 10원 보태주신 것도 없었는데, 양심상 저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 아파트는 자기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랑 제 남편 눈치만 보고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꿍꿍이가 다 읽혀지다 보니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빴는데요. 그때도 당연히 남편과 제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남편만 중심 잘 잡고 저랑 뜻을 같이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는데, 결정적인 순간 남편이 제 등에 칼을 꼽으면서 저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아니, 시동생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이 위한다고 1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저를 배신했고,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그랬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괜찮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며 가끔은 저더러 유난이라고 분위기 깨는 소리를 곧잘 했는데, 만약 제가 유난을 떨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 청력에 행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같은 서민이 부를 축적하려면 부동산밖에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고 비싼 돈까지 내며 부동산 강의도 들으며 정보를 모아 아이가 새신점을 적극 이용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건에 맞춰서 아파트 청약을 넣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된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또 좋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마누라 덕본 줄은 모르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니 그 순간은 저에게 모두 적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들 제 아파트를 노리는 날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순히 뺏길 저도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그 아파트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같은 거였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파트에서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거 하자고 힘들게 돈 벌고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더 악착같이 그 아파트만 노리고 청력을 넣었는데 이런 말 씁쓸하지만 그 아파트가 브랜드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너도 나도 되기만 바라고 빌고 비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계약금부터 어마어마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허리띠는 기꺼운 마음으로 졸라맸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 힘든 시기에도 맞벌이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욱 생활비를 줄이고 필요하면 친정의 도움까지 받으며 그 아파트 중도금을 냈거든요. 그렇게 긴 2년여의 시간을 버티다 보니 드디어 완공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생판 남이 튀어나와 우리 가족의 아파트를 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예비동서의 말에 거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정하라며 제 손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입만 달싹였는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킨 시동생은 이 분위기를 회피하고 싶었는지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자 잠시 후 예비동서를 돌려보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저희 아파트를 2년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동생 결혼이 급하니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니들 지금 사는 집도 전세긴 하지만 나쁘지 않잖아. 거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년만 더 살아. 그 정도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그리고 저희 집주인한테 벌써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와서 말 바꾸기 싫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애들도 새 아파트 간다고 지금 얼마나 들떠 있는데요. 그럼 어쩌니? 제가 저렇게 콕 집어서 니네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생긴 애를 지으란 소리야? 너 그거 죄야. 그리고 막말로 이런 기회 않으면 우리 종석이가 언제 장가를 가겠어? 나라고 평생 다 큰아들을 끼고 살고 싶겠니? 네가 2년만 기다려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깟 2년을 못 참아? 네, 못 참아요. 아니 참기 싫어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 집 중도금 낸다고 저희 대출도 계속 있었고요. 친정에 빌린 돈도 많아요. 그런데 저더러 그걸 다 감수하고 바보처럼 집을 주라고요. 그리고 보아하니 2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어쩌시려고요. 그럼 완전 저더러 죽 써서 개주라는 소리잖아요. 너는 말을 해도 좀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개라는 소리야? 너는 맏며느리잖아. 그럼 집안일에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러니 장우야? 엄마,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이 사람이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희생을 하라고 해. 뭐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누라 편이다 이거야? 여기서 왜 편을 나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설득해보자는 거지.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너는 제가 설득한다고 넘어가래로 보이니? 아니면 니들이 평생 우리 종석이 책임지든가. 저는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말에 또다시 욱하는 성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참으라고 혼신을 다해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때까지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었기에 가까스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참았는데요. 나중에 그런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어요. 원래 부부는 한 배를 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남편의 진짜 마음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명의만 건들지 않으면 당장은 동생이 써도 괜찮지 않냐고 집에 와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명의만 안 건드리면 도련님한테 우리 아파트를 내줘도 된다는 소리야? 뭘 내줘? 빌려주는 거지. 불안하면 계약서도 쓰고 그러면 되잖아. 애까지 생겼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냐? 웃기고 있어. 그 애가 우리한테 뭔데?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애를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라고 당연히 새 집에 들어와 살고 싶지. 새 집 사서 헌 집에 들어가 살라는 거야? 집이야 도배하고 그러면 새 집 되잖아.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상황에 맞출 수도 있지. 솔직히 그 아파트 다 좋은데 나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잖아. 애들도 전학 가야 하고. 2년 뒤엔 뭐 전학 안 가? 갈 거면 다들 새로 입주할 때 가는 게 애들한테 좋지. 다 같이 새로 이사 와서 전학 오는 걸 텐데. 안 그래? 그야 그렇지만 상황이. 됐어 시끄러워. 나는 자기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좌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 나는 내 아파트 내줄 생각도 없고 빌려줄 생각도 없어. 우리는 예정대로 이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지금 통보하는 거냐? 아주 이참에 가장도 네가 해라. 아, 그 집 명의가 네 이름이라 주인 행세하는 거야? 까먹었나 본데 그 아파트 중도금 우리 같이 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지금 대출도 다 내 앞으로 받고 있고 우리 친정돈도 들어가 있어. 물론 우리는 공동자금이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순 없지만 지분은 내가 훨씬 많다고. 내가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하게 하냐? 내가 언제 내 이름이니까 내 집이라고 했어? 그날 저희는 그렇게 시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던진 돌 때문에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도 집 문제 때문에 끙끙 앓기 시작했는데 남편만 가운데서 안달이 났죠. 저한테 가족한테 크게 베풀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개똥 같은 설교도 했는데 그런 말은 저한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나중에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베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자 이 인간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구별을 못하는 건지 이럴 거면 차라리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에는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가족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정말 자기가 책임질 가족도 모르고 시댁 식구만 생각하는 남편에게서 저딴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거의 그때는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싸움만 했어요. 그게 당연히 애들한테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애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 표정 관리도 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며 애들 생각해서라도 저더러 집을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원수 같았어요. 이 인간도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만정이 떨어졌는데요. 한 번은 더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가면 무슨 말을 하실지 뻔히 알았기에 바빠서 못 간다고 애들러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저희 집에 쳐들어간다고 협박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시면 애들한테도 그 꼴을 다 보여야 하니까 그건 너무 싫어 차라리 시댁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 후 시댁으로 가니 예비동서가 저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퇴근이 많이 늦으시네요. 아닌가? 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오셨나? 뭐라고요? 지금 나랑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요? 어머니 적어보세요. 형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홀몸도 아닌데 뱃속에 애기 놀랐겠어요. 그래. 아니 너는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제야 와? 우리가 얼마나 너들 기다렸는지 알아?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얘는 임신한 몸인데. 제가 저 사람이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일한다고 유세 떤다. 그래, 일하느라 바쁜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됐냐? 괜히 쓸데없는 감정 낭비는 그만하고, 내가 오늘 너더러 여기 오라고 한 이유는 확실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애들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제가 그 얘기는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싫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지금 그 집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이 얼만데. 그래, 너 말 잘했다. 지금 네가 내고 있는 그 대출금 그거 애들이 사는 동안 내가 대신 내주마. 나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다. 그럼 되지 않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대출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어머니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왜 자꾸 제 말을 무시하세요? 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요. 제가 당첨된 제 아파트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 사는 게 맞죠. 형님, 그냥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그 아파트 없으면 결혼 못해요. 저는 미혼모 될 생각 절대 없고요. 그러면 이 아이 지워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 애가 제 애예요? 그리고 전부터 좀 불쾌해서 그런데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 그 아이 그쪽 자식이에요. 나도 애가 셋이 있는데 부모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를 인질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뭐 나더러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으면 집을 내놓으라고요? 내가 그쪽 임신시켰어요? 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작은 애도 그렇다. 아무리 급해도 애기 지운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그러지 말라고 얘까지 불러서 입씨름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면 이러겠냐고요. 저도 아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요. 제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 정말 미워요. 예비동서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저는 그 꽈라지를 보니 더 재수가 없었는데 저런 동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끔찍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꼼짝하지 않는다며 이참에 연을 끊자고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 말이야. 우리 종석이 장가 못 가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우리 막내 아들 책임질 거야? 이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며 따지셨는데 좀 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예비동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실실 쪼개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니 더 열받아서 물러나지 않았죠. 저 역시 오늘 완전히 이 문제를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 제 아파트 가져가고 싶으시면 대출금 말고 아파트 값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노려보셨는데 그리고는 저 같은 무서운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아파트 달라고 안 할 테니 이참에 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솔직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뭐 그전에도 저랑 시어머니가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니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하고 인사를 꾸벅 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더 울그락불그락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딱 보니 약이 잔뜩 올라 계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나 놀리냐? 그래, 정말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지? 솔직히 못할 것도 없죠.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오면 맨날 일만 했어요. 아, 이제 그거 내가 안 하면 그쪽이 하는 거겠네. 여기 제사도 엄청 많고 명절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오는 게 신상에 좋을걸요? 아, 나 애 셋인 거 들어서 알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짤없이 저한테만 일 시켰어요. 그러니 그쪽에 애를 낳아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꿈 깨요. 지금처럼 애 앞장 세워도 소용없다니까요. 그쵸 어머니? 저는 이왕 반가운 소리를 들었으니 예비동서에게 고급 정보 하나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예비동서도
똥 씹은 얼굴이 되었고 저는 더 있다가는 머리채라도 잡힐 것 같아 얼른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시어머니 연락이 더 빨랐어요.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아주 금방이라도 집을 부술 것처럼 무서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네가 재수 씨한테 아파트 포기하고 애 지으라고 했다며? 라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를 다그쳤는데 이건 너무 억울했어요. 오히려 부모가 돼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게 저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누가 그래? 어머니가 그래? 아니면 그 여자가 그래? 내가 무슨 권리로 애를 지으라 마라 해. 그냥 나는 아파트 안 줄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을 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영 끊자고 하시던데?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그러자고 했어? 건강히 잘 계시라고 인사까지 했다며. 네가 며느리냐? 며느리지 딸이겠냐? 영 끊자고 하시는데 그럼 뭐라고 해?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하지. 왜? 자기한테도 아파트 못 뺏어올 것 같으면 영 끊자고 하셨어? 너 정말 말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욱해서 한 말이잖아. 다 알면서. 그래, 아니지. 너야말로 이참에 우리 가족이랑 영 끊고 싶은 거구나. 그래,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잖아. 뭐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도 나는 할 도리는 다 했어. 서운해서 그러셨든 욱해서 그러셨든 먼저 영 끊자고 하셨고 나는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그럼 뭐 매달리면서 그럴 수 없으니 아파트 도련님한테 줄게요. 그래?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냐? 가족한테 등 돌릴 만큼 사소해야 하는 거냐고.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너라는 여자 징그러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 너는 가족보다 네가 먼저인 사람이잖아.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랑 더 어떻게 사냐? 우리 이만 갈라서자.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애가 셋이나 있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죽겠어. 싫은 사람이랑 애 때문에 살 수는 없잖아. 시댁이랑 연도 끊겠다는 사람 내가 왜 끼고 살아야 해?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랑 그런 대화하고 왔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라고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 그래도 나는 최대한 이혼만큼은 참으려고 애썼어. 나보다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우리 애들보다 어머니랑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내 편을 안 들지. 그래, 내가 왜 네 편을 드냐? 이젠 너라는 여자한테 한 톤의 미련도 없어. 까놓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컸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애들은 평생 지금의 기억을 어른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지들 몫이지. 나는 할 말 다 했어. 지금이라도 나 붙잡고 싶으면 아파트 내 동생한테 빌려주고 잘못했다고 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미친놈,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 됐고, 그럼 지금 청약 담창된 집에서는 내가 애들 데리고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아. 이 집 보증금 빼면 똑같이 나누자. 무슨 계산이 그래. 똑같이 나누려면 다 똑같이 나눠야지. 그 당첨된 아파트 나도 권리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 대신 이 집 전세 보증금 네가 다 가져가고. 돌았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내 지분이 훨씬 많아.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계약자도 나라고. 계약자가 너인 거지. 아직 우리 등기도 안 쳤잖아. 결국엔 나한테서 아파트 뺏으려고 그런 꼼수를 부린 거네. 좋아, 법으로 해. 나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잘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난 위자료 청구도 제대로 할 거야. 애들은 당연히 내가 키울 거고 당신은 양육비나 매달 내야겠지? 뭐래, 네가 변호사야 판사야? 위자료? 양육비? 웃기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니까 해보자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뭐? 네? 왜? 너는 나한테 너라고 하면서 나는 너한테 니라고 못하니?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하지마. 밥맛 없으니까. 뭐야? 저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에 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각자 이혼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러 다녔고 이혼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그랬던가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요. 특히 애를 셋씩이나 낳고 10년 넘게 여보당신한 사이인 부부가 서로 헐뜯고 비난을 한다는 게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저는 그런 감정이 있어 매번 힘들었지만 남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만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며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었는데 저런 놈을 애들 아빠이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애들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리고 무슨 아집인지 애들도 포기 못하겠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애들이 더 질색팔색 하더군요. 아빠랑 살기 싫어. 아빠랑 살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잖아. 나는 할머니도 싫어. 라며 특히 딸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문을 리가 없었어요. 사실 아파트를 가겠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버텼던 이유도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그런 제가 아이들을 포기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소송 끝에 저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엄마를 원하니 판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맞겠다고 하셨어요. 막말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남편이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손에 자랄 것이 분명한데 애들이 할머니가 싫다고 하니 엄마인 제가 낫겠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2년 넘게 고생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낸 저에게 아파트를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애당초 양보는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소송에서 지고 판사님이 너무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그 탓에 이혼 소송만 1년 넘게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이렇게나 진을 뺀다는 게 너무 짜증났죠. 그래도 아파트는 완공됐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요.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분명 제가 상상한 입주날엔 축하받고 행복 그 자체였는데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랑 애들은 그 아파트에 며칠 지내다 친정으로 갔어요. 마음도 그렇고 불만을 가진 남편이 계속 찾아와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 뿔이 난 거겠죠. 상소해서 판을 뒤집지 못한다면 남편은 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기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아주 미비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돈으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강력하게 거부했죠. 왜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걸요. 하지만 아무리 항소를 해도 원심을 뒤집지 못했고 결국 남편은 제대로 건지는 거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재산 분할한 돈도 자기 동생 신혼집 구해준다고 다 털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살고 있던 빌라도 팔아 9억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시동생을 결혼시킨 모양이었는데 신혼집 마련이 늦어진 탓에 예비동서는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동서였던 그 여자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떡하든 집을 받고 결혼하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날로받은 그 집이 언제고 성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에 의하면 시동생이 한탕주의에 빠져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왕창 땡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에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빚 갚아주느라 양육비 250만 원 주는 게 힘들다고 그 빚을 갚을 동안만 양육비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양육비인데 아빠라는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도 남편이 꼴 보기 싫었어요. 남편 자격은 진작부터 없었는데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양육비 밀리면 법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때문에도 그 인간이랑 한방 했죠.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제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이 돌아가고 며칠 뒤
몰라보게 수척해진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뒤치다거리를 하고 살아야 하니? 나도 정말 힘들다. 네가 애들 양육비 안 주면 법으로 한다고 했다고? 그 때문에 네 남편, 아니 내 아들이 나더러 자기 인생 망쳤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니? 아파트만 조금 빌려달라고 했지. 그나저나 너 그 아파트 들어가 살지도 않는다며. 그럴걸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영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는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 참지 않았는데요. 저더러 지금 왜 그 아파트에서 안 사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랑 그 잘난 어머니 둘째 며느리 때문이잖아요. 왜 남의 것을 욕심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요? 우리가 뭘 그냥 좋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어렵게 이혼했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걸 왜 내 탓을 하니? 사람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일어나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종석이가 그렇게 사고를 칠 줄 몰랐잖아.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했으니까 결국 자업자득이지. 이거 봐봐. 너도 썩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도 고집 피우고 큰애랑 합쳐라. 나는 이제 더는 걔랑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언제 자유롭게 사니? 넌 내가 안 불쌍해? 네, 안 불쌍해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자업자득이라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때문에 이혼했고 그래서 아들 돌려받으셨는데 감수하세요. 저도 감수할게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왜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애들 아빠한테 양육비 안 주면 법적으로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애들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그렇게 아빠랑 할머니 싫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그러니 언감생심 다시 아들 저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끼고 족쇄처럼 사세요. 뭐야? 저는 할 말 없고요. 오늘 만나드렸지만 다음에는 오시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할 말을 끝내고 요요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정말이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매달렸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한탕주의로 주식에 빠져 돈을 다 탕진하고 있었기에 둘째 아들도 돌려받기 일보 직전이셨는데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던 둘째 며느리는 저보다 더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걸핏하면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뜯어가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킬 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제 전남편인 큰아들을 볶으며 그 억지를 다 들어줬나 봐요. 그 덕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 같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즈음 비록 들어가 살진 못했지만 집값이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그 아파트를 팔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보름 정도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제 마음에 쏙 들고 무려 한강뷰가 펼쳐진 그런 곳인데 그동안도 제가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리고 한부모에 아이들이 무려 셋이나 있다 보니 저한테 혜택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아이들 덕에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누구는 애들 셋이나 끼고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애들이랑 너무 행복합니다. 복덩이가 무려 셋이나 있는데 저는 가장 행복한 엄마죠. 저는 앞으로도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아빠 없이도 행복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디 우리 가족, 내 가족, 예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피해자예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물론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리가 없는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다 보니 그 충격과 후유증이 아직 완전히 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많은 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했죠. 오늘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 집에서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그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어딘가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선 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을 아직 안 한 여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남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2년 전, 전 1년이 조금 넘게 사귀던 예비신랑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직업 특성상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사실 그 나이 되기까지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상황이었어요.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여러 소개팅들과 학창시절에 2번 연애를 해본 게 전부였죠. 원래 저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에만 매진하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못 간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부모님께는 늘 자랑스러운 딸이자 효녀였는데 나이가 차도록 남자를 못 만난다는 게 딱 하나 있는 흠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게 바로 예비 신랑이었어요. 하루는 여는 때와 똑같이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가 많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 근처에서 접촉사고가 생기게 되었죠.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아니라 저도 당혹스럽긴 했어요. 사거리에서 전 유턴을 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다가 제 뒤를 들이받은 거였죠. 전 사고가 난 적이 처음이라 일단 처음엔 최대한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전투태세부터 갖추고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몰라 핸드폰도 단단히 챙기고요. 그런데 상대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그런 제가 무안해질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부터 하더군요.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사부터 부르시죠. 전 이미 불렀어요. 아, 네, 그러셔야죠. 제가 죄송해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내다가 실수하고 말았네요. 처음엔 어떻게 이런 한적한 도로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낼 수 있지 싶었는데 막상 상대방이 깍듯하게 사과하며 사정을 설명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고 자체가 큰 것도 아니었고 보험사 직원이 온 뒤에도 그 남자가 제 편의를 최대한 맞춰주며 보상도 철저하게 해주니 실수는 했지만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당장 외상은 없지만 저는 그 남자와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일단 병원을 갔고 며칠이 지나자 목과 어깨 부분이 뻐근하게 올라와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났고 금전적인 보상도 전부 마치게 되었어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 처리가 전부 끝난 뒤 그 남자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더군요.
몸은 괜찮냐며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죠.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이 남자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차려입고 약속 장소를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예약된 식당은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 남자는 긴장할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라도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통증이 없으면 그만와도 괜찮다고 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죠. 전 정말 괜찮아요. 교통사고라는 게 당시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가 아파온대요. 이번 목이랑 어깨였지만 다음은 허리일 수도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치료 꼭 받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 예약을 잡았어요. 고기를 먹어야 힘도 나시고 건강도 찾으실 테니까요. 이미 처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 사실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보고 그쪽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차 들이받은 인간이 이런 말하는 게 웃기고 염치없긴 하지만 마음 같아선 그날 바로 식사 약속을 잡고 싶었는데 혹시나 비용 처리 안 해주려고 꼼수 부리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 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이상할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좋게 봐주셨다니 고마운데요. 이렇게 근사한 곳에 데려와 주시니 기분도 좋고요. 저희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었더군요. 그 사람은 스타트업 회사를 3년째 운영 중인 사람이었는데 7평짜리 오피스텔에 살며 집과 사무실만 다닌다고 했어요.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건 가정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까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장남으로서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20대에 번 돈은 전부 가족들을 위해 쓰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모신 결과 다행히 아버지가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으셨대요. 그 이후에 사업 자금을 마련해 작은 사무실을 하나 차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을 훌륭하게 해낸 것도 모자라 자신이 꿈꿔오던 사업까지 실현시킨 사람이라니. 그 남자가 비록 당장은 경쟁력은 없을지라도 바르고 성실하니 언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외가 쪽 가족들이 거의 다 의사인데다가 친가 쪽도 전부 다 대부분 대학 교수나 대기업 연구원 등 고수익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 그 남자의 가정 형편과는 차이가 났어요. 저는 사실 그전에 소개팅했던 만났던 남자들이 저의 화려한 배경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조금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래서 전 일부러 퉁명스럽게 부담스러우시면 굳이 안 만나셔도 돼요.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림 씨를 안 만날 정도로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나 느끼는 감정이죠. 배경이야 어쨌든 예림 씨라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림 씨가 제 배경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서 만나준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 일은 또 모르잖아요. 전 제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의 만남은 호감이 반이었고 호기심이 반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얼마 안 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그 남자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예림아, 널 만나기 전에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위해주는 널 만나고 너한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내면까지 꽉 찬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었어. 그런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널 위해서라면 남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좋아. 결혼하자. TV 같은 데서 프로포즈를 할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는지 사실 그 전에 저는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제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비 신랑도 눈가가 빨개졌죠. 저희는 그렇게 눈물로 결혼을 약속했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집안에 말씀드렸더니 저희 가족은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예비 신랑이 실제로 인사를 드리러 오자 모두가 형편은 어려워도 바르고 건실한 친구라며 남편감을 잘 골랐다고 저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저희 집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약 열흘쯤 뒤에는 제가 예비 신랑의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예비 신랑의 가족들은 경기도 외곽 지역, 수도권 치고는 놀랍도록 외진 곳에 살고 있었죠. 예비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딱 봐도 9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빌라였어요. 예비 신랑은 민망한 듯이 휠체어를 타는 예비 시아버지를 위해 턱이 없는 1층 집을 구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오히려 한창 집안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곳이라도 구한 예비 신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집안 내부도 굉장히 깔끔했고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거의 새 집처럼 관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누이가 절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언니 오시느라 힘들었죠? 여기가 좀 서울이랑은 멀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백예림이라고 해요. 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동네가 조용하고 좋던데요. 우리 며느리들 아가씨 왔네. 아이고 참 참하다. 어서 들어오려무나.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 산다던 예비 시누이는 앞으로 가족이 될 저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일 때문에 결혼식 날엔 오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무리하면서까지 그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한테 소소하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고 두 사람은 정말 좋아해 주었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져 내심 안심할 수 있었네요. 저희는 소소한 식사를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오빠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빠 병원비도 오빠가 다 대줬고 저 시집갈 때도 오빠가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만 해외에서 남편이랑 살고 오빠가 밑바닥부터 다시 사업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언니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 오빠 정말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도 뛰어나고 가정적이더라고요. 자기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아가씨. 말까지 정말 예쁘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 딸이야 그렇다 쳐도 요즘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몸이 이래서 변변찮게라도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며느리가 생기다니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손주들까지 보셔야죠. 그치? 갑자기 제가 이세 계획을 얘기해서인가 예비신랑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 뭐 그렇지 라며 말을 흐렸어요. 예비신랑의 그런 반응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예비 시아버지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다니는 병원도 물론 훌륭한 병원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오며 가며 봐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치료비는 다 제가 부담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 아, 뭘 또 그렇게까지. 괜찮아.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도 워낙 친절하고 좋아서 딱 마음에 들어. 마음만 받겠네. 하.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결혼하면 아버님은 저희 병원 VIP가 되시는 건데 미리 그 혜택 받아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유, 정말 괜찮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다니. 내 아들이지만 정말 좋은 여자 만난 것 같아. 너무 뿌듯하네. 제가 몇 번 더 진지하게 권유를 드려보아도 예비 시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시면서 이제 건강하니까 걱정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러자 그때 예비 시누이가 갑자기 자기가 사는 영국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게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한다길래 사왔어요. 제가 런던에서 자주 먹었던 베이글인데 한국 와보니까 여긴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 런던에선 그냥 지나가다가 먹는 거였는데 이건 압구정에서 제가 1시간 줄 서서 사온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상호 명만 런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한국 사람이 론칭한 한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런던에서 이걸 드셨다고요? 그건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아니 정확히 이 브랜드의 베이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 이 베이글이요. 이런 스타일의 베이글을 많이 먹는다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워낙 병원 일만 하다 보니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맛있네요. 그쵸? 나중에 영국 오시면 많이 드세요. 뭔가 말이 횡설수설한 것 같았지만 예비 신이는 어쨌든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예비 시누이가 고마워 호의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저희는 즐거운 분위기로 그 자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은 서로의 가족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긴장도 걱정도 많이 되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마치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든든해졌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싸운다던데 저희는 오히려 서로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갔죠. 같이 결정해야 하는 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 같았는데 그때마다 예비 신랑은 놀라울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정말 자기 사람이 되는 거라면서 들떠하더니 저희 병원으로 몇 번이나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기까지 했죠. 예비 신랑이 그렇게 지극정성이다 보니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기 의사마저 아우 형부 정성을 봐서라도 그날 시간 내서 결혼식 가야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비 신랑이 초밥을 싸와서 저와 동료들한테 돌리고 간 날이었는데요. 검진이 예약되어 있던 제 환자 중 한 분이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데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괜찮다고 환자분께 들어오시라고 했죠. 간호사는 나가고 환자분은 주저주저 하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사실 그 환자는 제가 안 그래도 특별히 마음을 쓰는 환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물론 다른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자의 경우 나이도 굉장히 어린 데다가 남편도 없는 미혼모였기 때문에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임산부치고는 굉장히 깡말랐고요.
환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주차장에서 남자친구분이랑 있는 걸 봤어요. 까만 벤츠 타고 나간 그 사람이요. 정말 선생님 남자친구 맞아요? 아, 네, 보셨군요. 맞아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곧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고요. 네? 결혼을 한다고요? 그 사람, 선생님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남편 될 사람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같이 지내면서 행복한 추억도 많았고, 같이 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그 환자분이 아무래도 미혼모이다 보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진 줄 알았어요. 한창 호르몬이 날뛸 때가 임신기간인지라 임산부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에도 감정이 급격하게 너를 띠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그 환자분은 단 한 번도 보호자를 데려온 적이 없이 늘 혼자 진료를 보러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그분을 달래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언제라고요? 정확히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환자분들 차트는 이미 대신 봐주시기로 한 쌤이 있어서 그분한테 인계 중이고요. 치료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어디서 하는데요? 엄청 비싼 곳인가요? 막 강남에 있는 으리으리한데? 강남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이긴 해요. 그렇게 으리으리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이 물어보는 대로 곧이곧대로 전부 대답을 했고 결국 결혼식 장소와 날짜, 시간까지 전부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환자분이 참 특이하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알아낸 그분은 알겠다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예의상 축의금은 없어도 되니 만약 오신다면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그저 예 하면서 대답도 건성으로 하시고는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전 다소 황당했지만 그저 예민해진 임산부의 행동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죠. 제가 너무 곱게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일까요? 지나고 보면 모든 일들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던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앞날을 까맣게 몰랐어요. 결혼식 날 당일 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채 그저 마냥 행복하게 신부 대기실에 있었죠.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신이 난 저도 그 사람들과 몇십 장씩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신부 대기실 앞을 서성이며 저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와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예식장으로 넘어갔고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결혼식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충 소리를 들었을 때 홀이 워낙 크다 보니 아직도 교통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드레스를 다시 단정하게 정돈해주는 드레스 이모님의 손길을 받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반쯤 끼익 열리며 누군가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었어요. 며칠 전 저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미혼모 환자였죠. 결혼식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복장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어딘가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다 후다닥 제 앞으로 다가왔고 당황한 저는 조금 어색하게 그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 여기는 어떻게... 어머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렸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더 단호한 목소리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 결혼 지금이라도 얼른 취소하셔야 돼요.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저. 뭐라고요? 지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들으세요. 환자분이 제 손에 들려준 건 자그맣고 낡은 mp3였어요. USB가 내장되어 있어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옛날 mp3였죠. 환자분이 다급한 손으로 이어폰을 제 귀에 넣어주길래 저는 한 손으로는 이어폰을 받아 제 귀에 안착시키면서 머릿속으로는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제 귓가에 들려오는 낯익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그래. 아니, 나 얼마 전에 새로 일구했다고 한 거 있었잖아.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당연히 바쁘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한테 그런 말이라도 해주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집에 왜 안 들어오나 했잖아. 오빠 생활비 다 떨어졌을 타이밍인데. 야, 내가 네가 주는 그 푼돈으로만 생활하는 줄 아냐? 남자가 바깥일에서 바쁘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나 임신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이어폰을 반사적으로 귀에서 빼냈어요. 제가 익히 아는 목소리였지만 말투가 너무나 달라서 마치 딴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 목소리는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환자분께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뭐죠? 저랑 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이죠. 지금 선생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저 남자 강수찬이요. 제 애 아빠가 바로 저 인간이에요. 이 통화를 끝으로 제 전화는 하나도 안 받고 집으로 찾아가도 이미 이사가고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이 사람은 저랑 1년 넘게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그동안 집은 늘 똑같았고요. 저랑은 4년 전부터 만났어요. 처음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전부 사기였고 그냥 저 혼자 사는 집에 빈대 붙어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사랑하니까 제가 감당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제 수입의 반 이상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임신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절 버릴 준비를 한 거예요. 아마 그쪽을 만난 거겠죠. 저 이제 곧 예시 시작하는데 신부님 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대화를 듣던 드레스 이모님이 난처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예식의 시작을 알렸어요. 전 아직 예비 신랑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여전히 어느 부분은 그 남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때까지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환자분이 빠르게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선생님도 갑자기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제가 너무 성급하게 녹음본부터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정 안 믿어지시면 이걸 보세요. 만난 지 1년 넘었다고 했죠? 저랑 완전히 헤어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8개월 전에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혼란스러움이 한 번에 정리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머릿속이 그렇게 한 번에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저희 신랑, 아니 이 남자 뒤에 있는 여자는 누구죠? 제 동창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셋이 친하게 자주 놀았는데 어느 순간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8개월 전에 저희가 술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여자 영국 사나요? 제 동창이요? 아니요. 얘 청주에서 네일샵 하는데요. 사진 속 그 여자는 영국에 살고 있다던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었어요. 자신의 동창이 이 사기극에 가담한 줄은 몰랐던 환자분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고 전 급하게 드레스 이모님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이모님, 얼른 예식 시간 좀 뒤로 늦춰주세요. 네? 지금 갑자기요? 직원분 아무나 붙잡고 20분만 늦춰달라고 해주세요. 드레스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손봐야 한다고요. 부탁드려요. 빨리요.
아,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환자분. 어서 따라오세요. 저는 황급히 그 환자분을 데리고 혼주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환자분과 이모님, 그리고 저만 빼고 밖에선 영문도 모른 채 20분 늦춰진 식을 진행하느라 우왕좌왕했죠. 갑자기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였지만 다행히 20분 만에 그 아이디어를 진행시킬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예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하객들의 환호성을 한몸에 받으며 신랑이 먼저 입장했고 뒤이어 사회자의 정성스러운 멘트와 함께 신부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결혼식 로망은 아름다운 면사포가 있는 드레스를 입는 것이었어요. 눈부신 결혼식장에서 제 남은 인생의 반려가 될 신랑의 면사포를 걷어내고 저에게 입을 맞춰주는 것이 제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이었죠. 길고 화려한 버진로드를 걸어간 신부의 면사포를 신랑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걷어내자 신랑은 기겁을 하며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경계를 일으키듯 펄쩍 뛰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커당 넘어졌을 만큼이요. 덕분에 식장한 하객들은 전부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번질 정도려. 그리고 그때 타이밍 좋게 식장 안에는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 임신했어. 뭐라고? 나 임신했다고. 내가 메신저로 얘기했잖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병원에서는 6주 차래. 내가 집에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지? 3주. 지금 그게 중요해? 이제 어떡하냐고. 오빠가 일해서 돈 구해올 수 있어? 나 출산하고 나면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서. 뭔 개소리야. 그게 내 애인 건 확실해? 뭐라고? 오빠 말고 그럼 누구 애야? 이 걸레 같은 년이 어디서 몸 함부로 굴리고 와서 나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해. 야, 꺼져. 난 네 애 아빠 절대 아니니까 연락도 하지 마. 알았어? 이제 막 좀 인생 필요한데 재수없게 진짜. 준비했던 녹음 파일이 뚝 끊기자 예식장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 혼주석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예식장 밖으로 주랭랑을 치는 거였어요. 하객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저 역시 그건 예상 밖의 일이라 기가 차 헛웃음이 나왔네요. 하지만 신랑은 그 광경을 목격할 정신도 없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면서 신부의 얼굴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네가 여기를 어떻게? 내 와이프는 어딨어? 아니, 내 와이프도 이걸 알아? 네가 말했어? 그래, 네 와이프도 알아. 내가 다 까발렸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너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미쳤어? 이게 어디서 사기를 쳐? 지금 저게 내 목소리라는 거야? 누가 들어도 내가 아니라 딴 사람 목소리잖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뺌하려는 신랑에게 제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리를 못 쓴다던 당신 아버지란 사람이 방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영국에 산다던 당신 여동생이라는 여자가 청주에서 네일샵 하는 건?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저 여자 얼굴 보고 기겁한 건 뭐야? 나랑은 1년 전부터 연애했는데 이 여자랑 헤어진 건 6개월 됐다며? 이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그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사정? 무슨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 얼마나 대단하게 있어야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명백한 범죄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본 모든 것들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배상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결혼식 끝나면 내가 다 솔직하게 밝히려고 했다고.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밝혀봐. 그렇게 떳떳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당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건 다 이 여자 때문이야. 계속 정신병자처럼 사실도 아닌 얘기를 짓거리면서 나한테 들러붙었다고. 신랑이 횡설수설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는 당장 마이크를 내려놓고 씩씩대며 신랑 앞으로 걸어갔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환자분이 더 빨랐습니다. 환자분은 온 힘을 다해 신랑의 뺨을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신랑이 비틀거리자 그대로 신랑을 발로 뻥 쳐버렸어요. 결국 신랑은 중심을 잃은 채 버진로드 밑으로 우당탕하고 떨어지고 말았죠. 버둥거리면서 일어나 곧바로 환자를 노려보며 다가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예식장에 있던 보안 직원들이 달려와 그 사람을 제압했답니다. 그 남자 쪽 하객들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전부 주랭랑을 쳤고 남은 저희 쪽 하객들은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머리 끄댕이를 잡고 멱살을 잡아서 환자분과 저와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보안 직원에게 양팔이 붙잡혀 있던 그 남자는 하객들의 메타작을 저항도 못하고 전부 받아 꼴이 엉망이 되었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저와 환자분을 데리고 얼른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빠는 예식장 안에 소란을 잠재우러 다시 들어가셨고 엄마와 제가 환자분이 옷을 갈아입는 걸 도와드린 후 최대한 빠르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 모든 소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단 하나 확실한 건 환자분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동시에 그 못된 사기꾼 놈을 제대로 혼내주는 것엔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거였고요.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니 부모님 하객분들도 많았을 텐데 부모님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스럽더라고요. 몇 시간 뒤 아빠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저는 낮은 목소리로 하객들 전부 있는 곳에서 결혼식을 망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빠랑 엄마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괜찮다. 그런 놈이랑 결혼을 올리지 않은 게 더 다행이지 뭐. 혼인신고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게 조상님이 도우신 격이야. 하마터면 내 딸을 그런 쌍스러운 놈한테 뺏길 뻔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자다 보니 이분 사정에 너무 이입이 돼서. 이분이 제가 진료 받으리고 있던 환자분이거든요. 아, 그래?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놈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 비용 같은 건 걱정 말고 소송 준비해요. 감히 내 딸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만든 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는 없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눈물을 글썩이며 저희 아빠한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날 이후 약 3개월 동안 저는 신랑의 사기 행각을 문제 삼아 파혼 위자료를 엄청나게 받아냈어요. 결혼식에 든 모든 비용이 억대 금액이 들다 보니 신랑은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울며 불며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착실하게 모든 일을 법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도록 일부러 천천히 그 사람을 괴롭혔죠. 왜냐하면 3개월 이후에 그 환자분이 출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출산 후 그 사기꾼 놈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본 결과 99%로 그놈의 아이가 맞다고 나오더군요. 대단한 반전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어쩜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절로 났죠. 저희 아빠는 정말로 그 환자분께 초호화 변호인을 붙여주었어요. 초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말에 걸맞게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그 사기꾼 놈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버렸고요. 결국 그 사기꾼 놈은 저에게 파혼 위자료 및 배상금을 갚아야 했을 뿐 아니라 그 환자분께도 향후 20년 동안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동안 환자분께 알게 모르게 뺏어가고 있던 돈까지 전부 토해내게 되었답니다. 무자비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그 사기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법원 안에 있던 절 발견하곤 무릎을 꿇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예림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 잘해줬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난 정말 내 애인인 줄 몰랐다고. 네 애인인 줄 몰랐으면 나랑 만나는 동안 딴 여자 만나는 건 용서가 되는 일이니? 너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여자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건 용서가 되는 일이냐고. 그걸 왜 네가 화를 내느냔 말이야. 난 너랑은 다 잘해볼 생각이었어. 제발 우리 좋았던 기억들 많잖아. 네가 나 조금만 봐줘. 내가 저 큰 돈을 더 어떻게 갚아. 그거야말로 내 할 바 아니지. 나한테 그런 사기를 친 인간이 어떻게 되든 뭐가 중요해. 좋았던 기억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진 순간 그건 전부 다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됐어. 넌 진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모든 위자료 배상금은 막노동을 하든 뭐라든 10원 한 장 빼놓지 말고 갚아. 알았어? 괜히 저에게 사과하는 척 접근했던 그 사기꾼은 뼈도 못 추리고 저에게 호되게 혼이 나기만 했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 사기꾼은 도저히 이 모든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간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제대로 된 참교육을 더 많이 받아오기만을 바랐죠.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런 사기꾼을 걸러낸 것만으로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그날의 일은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어버렸거든요. 3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니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기도 했고요.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따뜻한 위로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얼마 전 알게 된 이 사연살롱 채널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어쩌면 이 글을 듣게 된 누군가는 저처럼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힘든 마음을 위로받으시길, 그리고 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